프라도의 저주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프라다, 그 녹색 반짝반짝하는 녹색 치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인 프라도 국립미술관, 이 프라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요즘 민가에 회자되는 조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충 우리하고 하루가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스페인에서는 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국왕이 개최했던 갈라 만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만찬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개최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44개국의 그 회원들, 그 대표들이 참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나토 회원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그 주변에서 끼어든 것까지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에서의 만찬에 참가한 사람, 그 회원국은 일단은 나토 회원국 30개, 물론 2022년에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회원국 30개,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14개 국가 그 대표들, 그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보통 초청을 받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제 나토 회원국이 32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회원국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평화를 위한 파트너 국가. 앞에 그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파트너 국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대화국이라고 하는 그게 1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국가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갔다고 하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8개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 거기에는 러시아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 글로벌 파트너국 8개, 여기에는 파키스탄, 콜롬비아, 일본, 이라크, 호주, 몽골, 뉴질랜드, 한국,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32개, 16개, 4개, 8개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중복되는 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회원국 30개, 그리고 그 회원국이 아닌 14개 국가, 그러나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렇게 44개 나라가 이 미술관에서 개최한 만찬에 참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대략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날 그곳에 초청받은 정상들은 선물도 받았답니다. 고야의 275주년 기념주화,
굉장히 예쁜 그런 동전인데 은으로 만든 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주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때의 분위기부터 이것저것 살펴보기로 하죠. 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그 개최된 만찬은 컨셉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리 중에 디저트처럼 보이는 요리에 보면은 상당히 크게 하얀색 비둘기가 그 만들어져서 거기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하얀 평화의 비둘기라고 해서 이것으로 장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요리를 맡았던 호세 안드레스라고 하는 그 요리사는 스페인 요리사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초기에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인도적 지원을 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셉이 정말 우크라이나다, 이거를 알 수 있죠. 또 그날 연주를 했던 오케스트라는 키예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다. 온통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44개국의 그 대표들이 여기에서 그 유명한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 작품, 그리고 고야의 작품을 감상했다, 그럽니다. 이 벨라스케스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물장수 그림과 관련해서 리마연에서 이미 다루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가 뭐로 언론에 떴습니까? 김건희 씨가 거기에 있는 우리 교포가 하는 상점에 갔는데, 그러면 한국 교포에게 가면은 한국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겠죠. 그런데 그때 김건희 씨의 의상이 색깔로서 아래 위가 뒤바뀐 우크라이나 국가 색깔이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스페인 총리가 개최한 프라도 미술관의 그 만찬에 갈 생각으로 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옷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교포 상점을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포를 만나러 가면서 우크라이나 국기색이다, 일부러 그걸 맞춰 입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핀트가 맞지를 않죠. 그러면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의 저주, 프라도의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나토 정상회의 행사의 마지막 만찬이었고, 그게 이제 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이 제 사진이 찍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찍혔는데 여기에서 혼자 사진 찍힌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또 한 명은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 1세,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은 이제 이렇게 혼자서 그림이 전시된 방을 혼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뭔가 그 분위기가
뭐 흔한 말로 쎄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몰락해가는 불길한 그런 느낌이다. 이랬었는데 곧이어서 7월 7일에 자기 소속 당에서 나가라 사임 요구해가지고 물러났죠. 그런가 하면 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유난히 등을 돌리고 앉아서 혼자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도 대략 우리 날짜로 이렇게 본다면 7월 22일에 사임이 승인이 돼서 역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정치계에서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남들과 떨어져서 단독 사진을 찍힌 자의 몰락이다. 프라도의 저주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그때는 프라도에 못 가서 아무튼 못 갔는데 다행이다. 못 간 게 오히려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하기는 이르지요. 여기 이 두 사람은 프라도의 저주, 여기에 걸려서 나가 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프라다의 저주 때문에 또 그런 몰락을 맛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초록색 광택나는 프라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 그 드라기 총리,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프라도 미술관에서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야 하겠죠. 6월 30일 오후에 드라기 총리는 그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그 개최한 만찬에 참석을 하려고 프라도 미술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들어와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날 그 자리에서는 좀 주축에 속한다 할 수 있는 중요 인물이었는데, 그러니 그 세계 지도자들하고 떨어져서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게 사진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모두와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서 전화를 받는 이 사진이 남은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 드라기 총리가 전화로 들은 이야기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정부, 이 연립정부가 붕괴됐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스페인 뉴스로 드라기 총리는 이 프라도 미술관 그 만찬에서 먼저 떠났다 이렇게 그때는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서둘러서 식사를 하고 전용기를 타고 로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때 상황은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7월 22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바로 이 사진, 드라기 총리의 사진, 그리고 존슨 총리의 사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서, 계기는 이렇게 뜻밖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먼저 그 드라기 총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결말에서 다룰 것인데, 묘하게도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드라기 총리의 총리로서의 일생, 짧은 일생,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많이 겹친다. 또 그렇게 현재 그 좌파 정치 세력에서는 정말 똑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제대로 봐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드라기 총리는 올해 74살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총리, 그 이탈리아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총리의 총리를 인정한다든지 사임을 승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직전에 주세페 콘테 총리라고 하는 이제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자꾸 확산이 되고 경제 위기가 좀 격화되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기 총리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드라기 총리의 특징이 원래 정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은행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총리로 갑자기 왜 왔는가 하면은 구원투수로 발탁이 된 겁니다. 뭐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끌어올 수 있다든지 경제 그 위기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든지 이런 기대로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밖에서 스카우트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스카우트해 온 이 사람을 미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도록 이 미는 세력이 정말 거국 연립내각, 그러니까 정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한 사람은 조르지아 멜로니라고 있는데 그 사람만 끝까지 반대를 하고 좌익에서 우익까지 모든 정당이 다 이 사람을 밀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이 거국적인 연립정당 이름이 오성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오성운동이라는 이 연립정당이 드라기 씨를 총리로 민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돌아오게 된 게 바로 뭐 좌파에서 우파까지 몽땅 다 모아놓은 이런 연립정당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뜻이 안 맞겠죠. 그래 이 연정을 구성하는 속에 사실은 정당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내각이 이제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버린 겁니다. 이 오성운동이라는 그 연립정당 거기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바로 직전 총리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허수아비로 갖다 앉혀놓은 것인가? 그 실무 능력만 쓰고 정치적인 힘은 주지 않는 것으로 데려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주세페 콘테 씨가 화가 난 겁니다, 이번에. 그게 뭐냐면, 이 조직을 설립한 베페 그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다가 드라기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전임자였던 콘테 총리 저 사람 해고해라.
이렇게.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자, 지금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그 좌우 연립 거국 정당 속에 각 정당의 성격이 막 살아있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뭉친 그런 정당인데, 사실은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드라기 씨를 총리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만든 것이죠.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이 연립정당의 지도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화를 내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드라기를 그 자리에 앉혔는데, 전문가 총리가 필요해서 갖다 앉혔는데, 자기를 그렇게 밀어서 그 자리에 올려준 우리 정치 세력에게 우리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한다 하는 거에 감히 간섭을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세력, 그게 뭐 친문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민주당을 우습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하라, 이런 소리. 상당히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콘테 씨가 화를 내니까 드라기 총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관계에,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게 드라기 총리 아닙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을 치지 못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은 절대 감옥에 넣을 생각이 없다. 보은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콘테 씨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금이 가는 연립 정당, 이거를 이제 재정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딱 찍어서 이 배은망덕한, 우리가 너를 총리 만들어줬는데 감히, 이 소리가 나오고 나서 어차피 능력이 없죠.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동료 세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종말로 가는 그런 순간이죠. 분노했다고 하는 이 연립정당의 지도자 콘테 씨, 그리고 또 연맹에서 아주 극우로 극우의 대표다 하는 마테오 살비니 씨, 또 포르차 이탈리아 출신인 베테랑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제 이 세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즉 그런 일이 있고, 그 연립 정당은 이제 금이 쩍쩍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저히 지도력이 안 선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월 14일에 드라기 총리는 그 상원에다가 표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표결이 뭐냐 하면 민생 지원 법안. 우리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추경에다가 민생 지원 법안, 이런 거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 드라기 총리도 이 민생 지원 법안인데 왜 이게 필요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렇게 돼서 이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 법안.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 드라기를 믿을 수 있냐, 믿고 한번 밀어줄 수 있냐 하는
총리의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각 신임 투표, 이거를 결부를 시켰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상원의 투표에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연정에서 뭐 중심축이라고 처음에 이 사람을 총리 만들어주는데 앞장섰던 오성운동이라는 거기에서 원래 이제 있었겠죠. 여기서 표결에 불참해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드라기 총리가 7월 14일에 내각회의에서 사임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사표를 낸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니까 한 6일 후 7월 20일에 또 한 번 이 상원 투표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7월 20일에 연립정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상원 신임 투표를 또다시 하자고 했는데 투표 결과는 재신임이 됐습니다. 찬성이 95표, 반대가 38표 해서 재신임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원내에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오성운동이라든지 중요 정당들이 아예 불참해버린 것이죠. 투표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재신임이 됐다는 게 문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신임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정 아닙니까? 이 연정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안 듣는 것이죠. 아무리 다급한 그 민생 관련 법안을 들고 나가도 거기에 나에 대해서 불신임한다면은 이걸 거부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배수진을 치고 나갔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지도력이,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일에 이렇게 되고 나서 재신임은 됐으나 사실상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당했다. 그래서 7월 21일에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이 이탈리아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죠. 이때 드라기 총리가 사임서를 내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연립정부를 지탱해온 국가적인 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연립정부라고 했는데 속이 다 이탈하고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사임서를 내는 총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임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헌법에 따르면 이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면 의회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해산 명령까지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총리 선출을 해야 하고 또 그 의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70일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2023년 3월에 예정돼 있던 걸 이제 앞당겨서 조기 총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 가을에 늦어도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드라기 총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인물난까지 겹쳐서 어떻든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이제 이탈리아 총선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 전국이 이제 아주 그냥 그 오리무중이라고 할까 혼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위기는 위기대로 있고 또 이게 이탈리아가 유럽 내에서는 3대 경제 대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이 확 악화돼 버릴 수 있다. 그래 유럽연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악재가 막 몰아치고 또 경제 위기로 치닫게 되는 바로 이런 게 시작이 돼서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 연정이 깨지는 것은 깨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싸우고 총리는 사임을 했고 의회는 해산이 됐고 뭐 이렇게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드라기 총리는 7월에 벌써 사직서를 2번 썼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봅시다. 드라기 총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구원투수로 발탁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제에 아주 전문가인 것이죠. 2011년부터 무려 9년 동안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입니다. 경제통입니다. 그래 이 사람을 조르지아 멜로니만 이 사람을 배척했지. 앞에서 말했듯이 좌익에서 우익까지 모든 정당이 지금 이 위기에는 이 사람밖에 없다 하고 밀어준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정치를 할 거다가 아니고 위기에서 구원투수로 나왔다. 말 그대로 구원투수인 것이죠. 근데 보면 드라기 총리는 좌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하고 아주 보조를 잘 맞췄고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입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기 총리를 밀어낸 그 전에부터 이렇게 최다 정당이라고 하는 오성운동, 여기는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시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제 결국 이런 게 안 맞아서 연정을 깨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 오성운동이라는 게 좌파 성향의 정당인데 그것도 다 쓸어 담아서 그 거대 연립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승리하고 그 선거 기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드라기 총리가 이 연정 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합심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내각은 끌고 갈 수 없다. 그런데 합심 못하는 조직의 힘으로 총리가 된 게 드라기 씨였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는 이 순간까지 오면서 드라기 씨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로이터에서 좀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드라기 씨는 정치에 맞지 않고 또 괴짜처럼도 보입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드라기 총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주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상한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총리의 공무 수행을 했다. 이게 첫 번째 평가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남들하고 소통을 안 했답니다. 좀 과묵하다 할 정도로 아주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고 남하고 의견을 주고받지 않는 이런, 이게 총리로서는 안 맞죠.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다면 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마디 하게 되면 이게 세상을 뒤집는 소리를 한다.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아주 가끔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되면 이걸 해명이 불가할 정도로 명확하게 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 예로서 이제 취임하고 한 달 만에 터키 대통령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뭐 이렇게 하는데 터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쉴도 불가 이렇게 그냥 질러버리는, 독특하긴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정당이 이렇게 합해져서 자기를 밀어줬다고 해서 그런지 이 내각 구성을 할 때 각 부처를 이 정당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쪽은 의회에서 전체의 한 10%일걸? 그러면 각 부처의 10%에 해당되는 자리를 거기에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게 50%일걸? 하면 50%에다가 총리로서 결단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 철학이 전혀 없다 보니까 성실하게 정확하게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바지사장 노릇을 아주 충실히 했다. 그래 이 각 부처를 의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철저히 여기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다. 그러니 연립정당의 크고 작은 비율 이런 게 그대로 내각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기서 다툼이 있으면 내각도 똑같이 다툼이 있겠죠. 바지사장의 비운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중앙은행 총재였지 않습니까? 돈을 다룬다든지 하는 이쪽에.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유럽은행의 총재였죠. 그런데 경제장관 자리를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이건 경제장관은 경제 전문가가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경제장관 자리를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다니엘 프랑코 이 사람을 시켜야 돼 하면서 자리를 애초에 띄워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해야 돼. 그런가 하면 경제부처의 자리들을 역시 경제 전문가가 해야 돼 하고 그 자리를 미리 생각한 전문가에게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리 사업을.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속속 입성을 했다. 이거 꼭 우리 용산의 풍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 예를 든 게 그겁니다. 보더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여기에 있던 사람이 혁신부 장관으로 왔다. 그게 비토리오 콜라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회사 레오나르도 출신인 로베르토 친콜라니, 이 사람이 여기 사업하는 사람이 왜 내각에 들어오는가? 이유가 그겁니다. 이 이탈리아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아예 생태적으로 대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기에 공무원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이거를 구성하고 또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하는데 대단히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실패했다. 지금 그 상태로는 공무수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이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경제 전문가였고 윤석열은 자기가 수사 전문가였고 그러다 보니 검사로 꽉꽉 채울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놓고 검사 보고 경제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정치를 모르고 국가의 헌정사와 헌법 체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뭐를 했느냐. 지금 이걸 보면 또 안철수 씨 생각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 몇 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나마 총리의 기여가 작동됐다. 그러니까 조금 그 영이 서던 초기 몇 달.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가라앉아 가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을 그들 말입니다. 육군 장군의 지휘하에 이걸 막 점점 더 강화했다.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었죠.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전 국민을 다 검사해가지고 이거 코로나19 확실히 잡아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감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감염에 관해서는 위에서 아주 훤하게 내려다 보면서 그걸 직접 관리해야 된다. 뭐 이거는 개인 통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 이제 이 드라기 총리가 물러났다 하는 것을 전하는 뉴스에서 한겨레 신문이 써놓은 것 중에 딱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포퓰리즘과 극우 정당 등이 모인 거국 내각을 아슬아슬하게 이끌어가던 드라기 내각이 붕괴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과 드라기 총리는 조금만 몇 가지만 조정을 해서 쫙 줄을 세우면 아주 여러모로 닮아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한겨레 신문의 이 문장 하나 이걸 보면 윤석열의 운명이 드라기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식의 한겨레의 저주 섞인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